예, 4시가 다 돼서 그 23년 마지막 정기 워크숍의 마지막 연사이신 티아스의 권혁준 교수님을 모셨고요. 권혁준 교수님부터 로컬 디스크리미네이션 오브 인테그리티 퀀텀 스테이트한 발표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등과학원의 권혁준이라고 하고요. 사실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양해를 부탁드려야 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앞에서 권호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그림과 멋진 그림들을 보여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발표다 보니까 조금 제가 손으로 그린 그림들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아주 팬시한 그림들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양자정부 다른 학술대회에서 한번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뭐 한번 더 들으신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조금 더 시간이 많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제가 천천히 디테일을 좀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사실 그 뒤로 제가 좀 새로 저희가 얻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결국에는 양자 상태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양자 상태 구별이란 게 무엇인가, 뭐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앞에 제목에서 로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국소적인 어떤 연산들, 측정들을 통해서 양자 상태를 구분하는 게 왜 어려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새로운 조건을 부과한 논 디스트럭티브한 조건을 부과했을 때 양자 상태 구별은 얼마나 더 어려워지는지, 왜 이걸 생각해야 되는지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양자 상태를 측정한다 그러면은 보통 양자 상태를 파괴하게 되죠. 사실 그러면 이제 비파괴적으로 양자 상태를 구분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비직관적으로 와닿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논 디스트럭티브하게 퀀텀 스테이트 양자 상태를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짜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 드는 코스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코스트가 결국에는 인테그먼트를 써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이제 양자 상태를 이제 비파괴적으로 구분할 때 우리가 어떤 양자 얽힘 상태를 써가지고 비파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얼만큼의 인테그먼트 코스트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래터지가 있을 텐데, 저희가 새로 이렇게 생각한 스트래터지가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보다 더 좋아지는지, 특히나 이게 사실은 논 디스트럭티브 하다라는 성질과 우리가 어댑티브한 프로토콜을 쓴다, 두 가지로부터 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양자 상태 구별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양자 상태 구별 문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양자역학에서 양자 정보 이론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간단해요. 이제 어떤 찰리라는 친구가 이제 어떤 양자 상태 Z라는 거를 PZ라는 확률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이제 어떤 양자 상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찰리는 이제 자신이 준비한 상태를 앨리스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앨리스는 찰리가 보낸 상태가 어떤 상태를 준비했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제 우리가 Z라는 라벨을 생각하면 그 Z라는 라벨을 찰리한테서 받은 상태, 양자 상태 Z를 가지고 측정을 함으로써 이것들을 우리가 추정하는 문제, 제 게스 Z 이런 문제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던 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스킴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찰리가 서로 오소고날 스테이트, 예를 들어서 0 아니면 1 스테이트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앨리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0 측정, 1 측정, 즉 Z 베이시스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찰리가 어떤 상태를 보냈는지 정확히 맞출 수가 있게 되겠죠. 아주 간단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보낸 상태가 서로 수직한 상태들을 보냈다면은 이런 상태들은 앨리스가 이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프로젝션 메저먼트를 통해서 이제 맞춘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찰리가 보낸 상태가 서로 오소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소곤하지 않다는 얘기는 사실은 찰리의 각 보낸 상태가 이제 뭐여서 0 스테이트를 보내거나 플러스 스테이트를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경우에 앨리스는 이제 자신이 받은 상태를 가지고 찰리가 0을 보냈는지 플러스를 보냈는지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생각해보면 0이랑 플러스 상태 사이에 중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은 0 스테이트인지 플러스 스테이트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잘 생각해 보면은 노클로넥스 이름을 이제 위배한다는 그런 결론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제 양자 상태 구별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고 스트럭처가 이제 쉬워 보이지만 이 안에는 이미 양자학에서 양자 정보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클로넥스 이론 같은 이제 중요한 성질들을 실제로 잘 캡처하는 좋은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할 상황은 사실은 논 오소고널 스테이트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오소고널 스테이트를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긴 할 거예요. 아까 오소고널 스테이트를 생각할 때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문제를 좀 꼬아서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가정하냐면은 찰리가 앨리스랑 밥한테 양자 상태를 나눠주는데 앨리스랑 밥은 이제 서로 로컬한 측정밖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앨리스랑 밥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클래시컬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측정 방식은 앨리스는 자기 쪽 측정, 밥은 또 자기 쪽 측정. 그 결과들의 조합을 통해서 찰리가 어떤 상태를 보내는지 맞추는 문제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옵소고널 스테이트를 보내더라고 하더라도 앨리스랑 밥이 서로 이것들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실제로 생겨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통 로컬 퀀텀 스테이트 디스크리미네이션 문제라고 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앨리스가 X라는 아웃컴을 얻고 밥이 Y라는 아웃컴을 얻었다면 이것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Z를 계수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로컬하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측정의 종류가 굉장히 제약적이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스테이트를 어떻게 보냈을 때 못하느냐라는 걸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밥한테는 굉장히 트리비얼한 스테이트를 보내고 앨리스한테만 구분하고 싶은 상태를 보냈다면은 앨리스의 측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구분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좀 논트리비얼한 케이스로 우리가 이제 얽힘 상태랑 이런 상황이 관련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어떤 로컬한 오퍼레이션들을 허용하고 뭔가를 했을 때 인탱글먼트가 들어오면 이상한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인탱글먼트가 이런 이제 로컬한 측정에 대한 이제 한계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재밌게도 밝혀졌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 이제 로컬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어떤 스테이트를 생각을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앨리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앨리스랑 밥한테 이렇게 9개의 상태를 나눠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9개의 상태는 잘 보면은 모두가 다 오소고널한 스테이트들이에요. 즉 베이시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디멘셔널 시스템 0, 1, 2 이제 3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가지고 그게 두 페어니까 총 9개의 베이시스가 있겠죠.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스테이트들이 있을 텐데 그 스테이트들 9개를 이렇게 잘 구성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스테이트를 이제 앨리스랑 밥한테 나눠주면서 내가 오소고널한 스테이트를 보냈으니까 뭔지 정확히 맞출 수 있겠네? 한번 구분해봐. 라는 이제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LOCC로 구분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듯이 로컬한 측정과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만 가지고 이 완전히 프로덕트 베이시스죠, 사실은. 여기는 더 이상 인터널먼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이시스를 구분해보라 라고 했을 때는 LOCC만을 통해서는 구분을 할 수 없다라는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명하게 이제 이름까지 붙었는데, 인탱글먼트는 없지만 우리가 로컬한 측정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해서 논로컬리티 without entanglement라는 이제 대표적인 현상으로 이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재밌는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었냐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인텔먼트가 뭐 없는 경우에는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인텔먼트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어렵지 않느냐, 인텔먼트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게 밝혀져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가 3개의 스테이트를 이번에 생각할 텐데, 이제 psi 1, psi 2, psi 3를 이렇게 적어놓고 이 3개의 스테이트는 다 오소고널 스테이트를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3개의 스테이트를 해놓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로컬하게 구분해봐라 라고 그러면은 얘들은 이제 다 로컬리 디스팅규션을 하다, 그러니까 로컬한 측정만으로 이 세 상태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요 세 상태는 다 이제 00112 이렇게 이제 오소고널 스테이트들의 이퀄한 슈퍼포지션이니까 보통 이런 디멘션에서 이게 맥시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얽힘이 가장 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얽힘이 가장 큰 상태 3개를 주고 나서 이거를 로컬하게 구분해봐라 라고 하면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살짝 틀어가지고 마지막 하나의 스테이트를
인탱글먼트가 전혀 없는 상태로 바꿔요. 그러면 인탱글먼트가 많다가 줄었으니까 한 상태가 더 쉬워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은 로컬리 디스팅귀셔를 하지만 반대쪽은 로컬리 인디스팅귀셔, 그러니까 로컬 오퍼레이션으로 구분이 못하는 상황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제 우리가 인탱글먼트를 더 뺐는데 더 이제 논로컬한 성질이 더 크게 나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뭐 논로컬리티 with less entanglement, 사실 논문 제목이기도 해요.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런 그 로컬리티랑 로컬한 구분 문제, 양자 상태 구분 문제랑 그 구분해야 하는 상태의 인탱글먼트랑 그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반대로 인터넷부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오소고널 스테이트를 가져오는데 이 오소고널 스테이트는 인테일먼트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로 바꿔보면은 우리 어떤 양자 상태 퓨어 스테이트 두 개가 오소고널 하기만 하다면은 걔들은 인테일먼트가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퍼펙트하게 LOCC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또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인탱글먼트랑 이제 로컬 디스크리미네이션이랑 관계가 굉장히 이제 불명확해 보인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인탱글먼트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로컬하게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어떤 경우는 인탱글먼트가 굉장히 큰데도 로컬하게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럼 아무 관계도 없냐? 인탱글먼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우리의 직관이 틀렸냐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러프하게는 맞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충분히 많이 나눠 가지면은 그러면 로컬 디스크리미네이션이 항상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 LOCC로서 이제 양자 상태 구분 확률을 P LOCC 이렇게 적는다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만약 D 디멘셔널 시스템에서 K 맥시멀리 그러니까 D 디멘셔널 시스템에서 맥시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K개를 구분해봐라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그때 이것의 성공 확률은 D 오버 K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D디멘셔널 시스템이 두 개가 있으니까 총 가질 수 있는 양자 상태 수는 D 스퀘어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구분해야 되는 오소고널한 스테이트 개수는 그러니까 K가 이제 한 개, 두 개부터 D 스퀘어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LOCC로 구분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D 오브 K로 바운드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D개보다 더 많은 숫자의 맥시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나눠주고 구분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 문제는 100%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인탱글먼트가 맥시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굉장히 많이 나눠주면 D개 이상 나눠주면은 그 문제는 항상 LOCC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인탱글먼트가 클수록 LOCC가 로컬한 양자 상태 구분이 어려울 거다라는 직관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논투리반의 이슈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언제 세츄레이트 하느냐. 예를 들어서 D가 K랑 같을 때 부등식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뭐 항상 성공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D랑 K랑 똑같은 숫자면은 바운드는 1인데 실제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확률은 이제 LOCC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운드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타이트하지 않은 바운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의 이제 어떤 연구의 모티베이션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양자 상태를 국소적으로 구분한다라는 문제를 냈을 때 굉장히 이제 논트리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그게 인탱글먼트랑 연관이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문제를 변형을 시켜서 실제로 인탱글먼트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하게 구분할 수 있는 없는 문제를 정확히 좀 더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서 이 문제를 좀 이제 모티베이션 해봤고, 그때 이제 우리가 찾은 조건은 굉장히 물리적인 조건을 하나 이제 부과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 얽힘 상태를 뭐 구분하는 것도 좋아요. 양자 상태를 구분하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간과한 사실은 구분하고 나서, 즉 측정을 하고 나서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하고 나서 양자 상태가 뭐 없어지든 사라지든 아니면은 뭐 또 남아있든 이런 건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사실은 양자 상태가 측정 후에 파괴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서 생각을 하면은, 즉 우리가 양자 상태를 측정을 하면서 구분을 하되 양자 상태를 파괴하지 않고 구분을 해봐라. 뭐 그런 식의 문제를 낸다면은 이 어떤 그 로컬하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바운더리를 훨씬 더 잘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아이디어로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이제 non-destructive한 quantum state discrimination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 텐데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세팅은 거의 비슷해요. 찰리가 앨리스랑 밥한테 양자 상태를 나눠주면서 어떤 양자 상태를 나눠주면서 이제 구분해보라 이런 문제를 낼 거예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 앨리스랑 밥은 로컬한 측정을 하고 이제 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양자 상태를 통해서 이제 개수를 하는 문제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다른 부분은 우리가 앨리스랑 밥이 자신이 측정을 하고 뭐가 됐든 간에 그 상태를 찰리한테 돌려줘야 돼요. 찰리한테 돌려주면서 어떤 주조건을 체크하냐면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찰리가 어떤 스테이트를 보냈는지 맞추는 거는 이제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고, 찰리는 이제 돌아온 상태가 원래 있던 상태랑 다른지 같은지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만약 그래서 다르다면은 이제 얘들은 양자 상태 구별은 잘했지만 파괴적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안 좋다. 이제 우리가 게임을 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양자 상태도 제대로 구분을 했으면서 마찬가지로 스테이트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찰리가 억셉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타이트한 바운드들을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서 뭐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여러 경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퍼펙트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런 제약 조건, 앨리스랑 밥이 로컬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겠다.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오소고나라는 스테이트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퓨어 스테이트들을.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인탱글먼트가 어떻게 됐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톡에서는 사실은 오소고날하고 맥시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논문을 보시면 좀 더 이제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얘기들 잠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국소적으로 양자 상태를 구분할 때 이제 인탱글먼트가 크면 클수록 나눠 가진 인탱글먼트의 인탱글드 스테이트의 개수가 k개면 이제 되는데, 그 k가 d보다 크면은 로컬하게 성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그 성공 확률이 d 오버 k로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돌려준다는 조건이 없었죠, 사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제시한 대로 양자 상태를 그대로 돌려주고 돌려준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면은 그때 확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때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양자 상태를 파괴를 하지 않고 잘 게싱을 할 수 있는 확률은 1 over k로 이제 보단 항상 작거나 같다라고 이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양자 상태를 정확히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조건을 부여했지만 실제로 이 부등식에서는 이제 어떤 것까지 확장을 할 수 있냐면은 찰리가 양자 상태를 이제 돌려받았을 때 뭐 피델리티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겠죠. 원래 준 상태랑 오버랩이 얼마큼 큰지 그런 걸 이제 완전히 똑같으면 피델리티가 1, 완전히 오소고나면 피델리티가 0 이렇게 이제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 점수를 부여해서 우리가 얼만큼 잘 구분했는지, 그리고 그때 이제 피델리티가 얼만큼 되는지 이런 조합으로서 이제 이런 성공 확률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제 우리가 완전히 비파괴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 파괴하되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다 이제 포함하는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 게임을 이제 우리가 성공의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k분의 1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k분의 1을 얻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여기는 이론이니까 어떤 로스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앨리스랑 밥이 받은 스테이트를 그대로 돌려주면서 K개를 받았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찍으면 돼요. 그러면 상태는 그대로 돌아갔고 맞출 확률은 K분의 1이니까 완전히 랜덤 게싱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로컬하게는. 그것보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랜덤하게 찍는 거다라는 결론을 다다를 수가 있겠죠. 그럼 앞에서 봤던 이제 요 제약 조건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큰 제약 조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떤 맥시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가져오더라도 1 over k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 몇 개를 수학적으로 짚어보자면은 이제 어떤
인테그먼트의 이제 로컬 디멘션이랑은 전혀 상관없다. 여기는 이제 D가 붙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디멘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K가 더 커져야 됐죠. 더 많은 스테이트를 나눠줘야지 로컬하게 구분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만약에 두 개만 나눠주더라도 디멘션과 상관없이 벨스테이트 두 개를 비파괴적으로 구분해봐라. 아주 간단한 문제를 내더라도 이거는 반 이상의 확률로 성공을 못한다는 거죠. K가 2인 경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디멘션이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나눠주는 스테이트가 굉장히 작더라도 항상 강력하게 성립하는 어떤 바운드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아까 두 개짜리 예시를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두 개짜리 스테이트를 나눠줬을 때는 로컬하게 항상 구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파괴적으로 구분해라 라고 하면은 항상 못한다는 거예요. 절반의 확률 이상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굉장히 재밌긴 해요. 우리가 비파괴적이라, 그러니까 상태를 구분하되 파괴하지 말라라는 조건을 부과했더니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나왔어요. LOCC로는 이거를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K분의 1 확률 이상으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만약에 다른 자원을 쓴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쓸 때 인테그먼트를 더 쓴다면, 즉 이제 A랑 B가 이미 인테그먼트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런 게임을 좀 더 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우리가 찰리가 원래 나눠준 스테이트가 오소고날 스테이트였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면은 퍼펙트하게 구분이 돼야 되죠. 즉 확률 1로 구분이 돼야 되니까 이 1을 어치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이제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테그먼트를 더 써서 상태 구별을 비파괴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즉 이제 우리가 앨리스랑 밥이 나눠 가진 인테그럴드 스테이트가 굉장히 무한하다면은, 굉장히 큰 인테그럴먼트를 가지고 있다면은 항상 이것들을 1로 어치브하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양자 상태 구분을 퍼펙트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처음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찰리가 이제 앨리스랑 밥한테 상태를 나눠주고 구분을 해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주 쉬운 프로토콜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앨리스랑 밥 사이에 인테그먼트가 충분히 많이 있다면은 항상 우리는 텔레포테이션이라는 스키름을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앨리스가 이제 원래 밥이랑 나눠 가진 인테그럴드 스테이트가 있다면은 그거랑 자기가 받은 스테이트를 적절히 이제 벨 메저먼트를 하고 나서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 즉 이제 LOCC라고 해서 내가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을 허용을 하죠.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밥한테 그 클래시컬 정보를 전달을 하면은 밥은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밥에게 텔레포테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이제 앨리스가 원래 앨리스랑 밥 사이에서 Z라는 스테이트가 나눠 가졌는데 실제로 이걸 하고 나서는 밥이 이제 모든 스테이트를 받은 것처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오소고날 스테이트니까 밥이 모든 걸 다 하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밥은 자신이 가진 스테이트가 정확히 Z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베이시스 메저먼트, 프로젝션 메저먼트를 통해서 어떤 세트를 보냈는지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한 가지 과정이 남았죠. 다시 찰리한테 돌려줘야 돼요. 어떻게 돌려줄 거냐? 한 번 더 쓰면 되겠죠. 만약에 앨리스랑 밥에 가지고 있는 인테그먼트 자원이 무한하다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인테그먼트 페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벨 페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벨 페어를 적절히 이제 우리가 조작을 통해서 Z라는 스테이트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조작은 항상 로컬한 오퍼레이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항상 우리가 양자 정보이론에서는 배워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인테그먼트 페어는 앨리스의 스테이트를 밥으로 텔레포테이션 하는 데 쓰고 하나의 페어는 더 써가지고 앨리스랑 밥 사이에 원래 찰리가 보냈던 스테이트를 맞췄으니까 그 맞춘 거를 다시 준비하는 과정을 또 하면 되겠죠. 즉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벨 페어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여기서 벨 페어는 이제 인테그먼트 빗, EBC라고도 많이 부르는 용어로 쓰기도 하겠고요. 자,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밥한테 돌려주게 되면은 우리는 Z라는 스테이트를 정확히 맞췄고 그리고 Z라는 스테이트를 그대로 밥하게 돌려주는 프로토콜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코스트를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코스트는 총 2개의 벨 페어, 즉 2 EBC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텔레포테이션 하는 데 썼고 하나는 스테이트를 다시 준비해서 돌려주는 데 썼기 때문이죠. 자, 이제 질문은 이거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질문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to 이빗을 써가지고 이걸 성공시켰는데 이것보다 더 적은 인테그먼트 코스트로서 이 목표를 도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의 이제 그 다음 이제 연구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자역학 특히나 이제 퀀텀 에러 코렉션에서 쓰는 어떤 스테빌라이저 포멀리즘이라는 걸 좀 더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제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스테빌라이저 포멀리즘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양자 상태라는 거를 표현을 할 때 보통은 이제 00 플러스 11 혹은 01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어떤 베이시스를 기반으로 많이 쓰잖아요. 상태를 기반으로. 근데 사실은 이 양자 상태를 이제 적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그 상태가 가지는 시메트리를 그냥 정확히 다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스테이트들 보통 이제 스테빌라이저 스테이트라고 부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ZA, ZB라는 오퍼레이션을 이 상태들에 가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00에 ZA, ZB, 11에 ZA, ZB가 가해지니까 자기 자신으로 남겠죠. 즉 플러스의 Z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01 플러스 10 상태 같은 경우는 ZA, ZB를 가해주게 되면은 한쪽에만 부호가 바뀌게 되죠. 01이 마이너스 01로 바뀌고 10도 마이너스 01로 바뀌게 되니까 전체 마이너스 페이스를 얻게 돼서 마이너스 Z 스테이트로 가게 되겠죠. 즉 이제 ZA, ZB라는 오퍼레이션을 가했을 때 스테이트가 플러스 부호를 뜨느냐 마이너스 부호를 띄느냐로 이제 우리가 양자 상태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에러 코렉션에 정확히 이제 부합되는 조건이긴 한데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두 상태를 비교해 봤을 때 한쪽에 X라는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첫 번째 큐브 A라는 큐브에서 X라는 오퍼레이션을 가하면은 이 두 상태가 서로 이제 바뀌게 되죠. 한쪽에 X를 가하면은 00 플러스 11이 01 플러스 10으로 바뀌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를 통해서 사실은 스테빌라이저 기반의 이제 에러 코렉션들이 작동한다라고는 이제 아주 이제 러프하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즉 이제 우리가 이 두 상태를 구분하는 문제가 X 에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구분하는 문제랑 정확히 같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테이트를 이제 에러들이 어디에서 나는지 구분하고 고칠 수 있는 게 에러 코렉션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러한 그 ZA, ZB라는 측정을 하고 나서 나온 스테이트가 정확히 원래 있던 Z 스테이트에 평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페이스만 얻고 플러스 마이너스 페이스만 얻고 정확히 원래 스테이트의 형태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즉 스테이트를 디스터브 하지 않고도 이런 측정들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스탠다드한 신드롬 메저먼트를 이제 서킷 레벨에서 좀 더 이제 친숙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구현한다고 이제 아시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Z라는 스테이트를 준비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신드롬을 이 측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려는 플러스 스테이트를 준비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Z 같은 오퍼레이션들을 통해서 이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플러스로 나오는지 마이너스로 나오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큐빗이 플러스면은 이 부호가 플러스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이 부호가 마이너스라면은 실제로 이 스테이트는 여기서 ZA, ZB를 가했을 때 마이너스 부호를 가져오는 애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에러 코렉션에서 얘기하는 신드롬 메저먼트가 될 텐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하나의 제약 조건이 있었죠. 이 안실라가 사실은 각각의 큐빗에 서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는 로컬한 오퍼레이션이 아니게 되겠죠. 왜냐면은 안실라를 통해서 A랑 B가 서로 이제 엮여져 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안실라 스테이트도 따로따로 이제 인탱글드 스테이트로 준비를 해서 A는 A끼리 인터랙션을 하고 B는 B끼리 인터랙션하는 그런 방식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제 우리가 제시하려는 프로토콜은 어떤 신드롬 메저먼트를 그대로 진행을 할 건데 서로 이제 로컬한 인터랙션만을 통해서 그런 신드롬 메저먼트를 정확히 구현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이제 부호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니까 부호들을 다 결정하고 나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스테이트가 00 플러스 11이었는지 01 플러스 10이었는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뭐 이제 이 측정에 대한 결과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이제 구분하려고 있는 스테이트가 Z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을 신드롬 메저먼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하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스테이트들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Z를 이제 상태를 띠게 되는데 그 페이스들은 다 이제 여기 측정 결과에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측정을 통해서 서로 부호가 같다면은 Z 오퍼레이션가 플러스라는 사인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에서 있는 측정과 아래에서 있는 측정의 부호가 반대 결과를 가진다면은 실제로 이 ZZ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Z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테빌라이저 포뮬레이션을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계산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제 실제로 계산을 조금씩 따라가 보면은 이런 굉장히 간단한 서킷을 통해서 이 모델이 정확히 구현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토콜을 이제 사실 원래로 돌아와서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찰리가 앨리스랑 밥한테 이제 상태를 구분하는데 비파괴적으로 구분하라 라는 사실을 주면은 이제 앨리스가 이런 식의 신드롬 메저먼트를 통하면은 하나의 조건은 당연히 달성을 하죠. 스테이트를 바꾸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스테이트가 부호가 플러스였는지 마이너스였는지 ZA, ZB라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플러스였는지 마이너스였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호를 결정하고 나게 되면은 두 가지 상태를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경우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 앨리스랑 밥이 처음에 나눠 가지는 인탱글 스테이트를 보면은 하나의 벨페를 나눠 가져야 되겠죠. 즉 이제 스테빌라이저 메저먼트 이런 그 부호를 정하는 측정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인탱글드 스테이트 혹은 벨페어가 하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제 비파괴적으로 이런 것들을 성공하려면은 하나의 스테빌라이저 메저먼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빈만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벨 스테이트 4개를 구분해 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벨 스테이트 4개는 아까 얘기했듯이 00 플러스 10, 00 플러스 마이너스 11, 01 플러스 10, 01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을 텐데, 거꾸로 아까 스테빌라이저 관점에서 보면은 XX의 부호가 무엇인지, ZZ를 가했을 때 부호가 무엇인지로 이제 정확히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XX 신드롬 메저먼트, ZZ 신드롬 메저먼트 했을 때 부호가 지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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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오죠. 이 4가지 경우를 모두 결정을 할 수 있으면은 스테이트가 어떤 거를 나눠 가졌는지를 비파괴적으로 정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인의 체크를 해야 되겠죠. XX도 체크를 해야 되고 ZZ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XX 체크하는데 벨 스테이트 하나 들고 ZZ 체크하는데 벨 스테이트 또 하나 들었죠. 그러면 총 2개의 벨 스테이트가 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텔레포테이션 하더라도 벨 스테이트 2개가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텔레포테이션을 하든 이제 이런 신드롬 메저먼트를 하든 똑같이 2개의 이빗이 들어야 된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제 텔레포테이션 스킨보다 이런 방식을 썼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텔레포테이션보다 더 적은 코스트가 드는 경우는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뭐 어려운 얘기를 할 거 없이 4개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3개를 구분하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3개를 구분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아까 스테빌라이저의 부호를 결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XX랑 ZZ. 그 부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첫 번째 측정을 XX로 했다고 하면은 XX로 해서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상태가 3개이기 때문에 XX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면은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푸사의 원인 경우밖에 없어요. 즉 거기서 프로토콜이 끝난다는 거죠. 뒤에를 더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XX가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푸사이 제로인지 푸사이 2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ZZ 스테빌라이저를 추가로 봐서 우리가 00 플러스 11인지 01 플러스 10인지를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2개의 이제 이빗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3분의 1 확률로 첫 번째에서 성공할 확률이 있으니까 전체 코스트를 평균을 내보면은 당연히 한 번만에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 두 번만에 성공하는 확률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5만큼의 인테그먼트 코스트가 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는 2보다는 명백히 작게 되겠죠, 당연히. 즉 이제 3개를 구분하는 문제는 평균적으로 이 스테빌라이저 포멀즘을 쓰게 되면은 2개보다 더 작은 인테그먼트 빗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텔레포테이션을 하면은 텔레포테이션을 하는 순간 인테그먼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준비하는데 상태가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텔레포테이션 스킴은 2개보다 더 작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텔레포테이션 스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제 그런 바운드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이렇게 새롭게 얻은 스킴이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어댑티브한 스킴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한 가지 경우에서 뭐 그 다음 측정을 할지 말지 정하는 것도 사실 어댑티브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 그리고 그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스테이트는 이제 6개 스테이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를 생각하냐면은 벨 스테이트 3개를 붙여가지고 앨리스랑 밥한테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psi 0, psi 1, psi 2라는 스테이트를 적절하게 잘 묶어서 4퍼뮤테이션으로 엮여 있죠. 그런 퍼뮤테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벨 스테이트를 보내서 이것들을 구분해보라. 이런 문제들을 낼 거예요. 똑같이 아까의 방식들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스테빌라이저 테이블을 그대로 적은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측정을 해서 이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 이제 얼만큼의 인테그럴먼트 코스트가 드는가의 문제로 정확히 고전적인 문제죠. 이제 이 테이블을 보고 몇 번 측정을 해야 되는가를 맞추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측정을 해서 이제 어떤 측정 결과가 나오면은 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 측정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측정은 첫 번째 측정의 결과에 디펜드할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어댑티브한 프로토콜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일단은 이 XX 여기 i라고 붙은 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xx라는 오퍼레이터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큐빗에 가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는 4가지,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는 2가지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에는 사실 결과를 정확히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메저먼트를 해야 돼요. 어디를 할 거냐면은 뭐가 다른 것들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ZZ 오퍼레이터를 또 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마이너스인지 마이너스 플러스인지를 통해서 이제 이 두 상태, 세 번째 상태와 여섯 번째 상태를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 플러스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쪽 ZZ 메저먼트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메저먼트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ZZ를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XX를 두 번째, 세 번째 큐빗 하는 거를 이제 측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측정을 하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총 4개의 다른 경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첫 번째 아웃컴이 플러스면은 그 다음 측정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해주게 되면은 4개의 아웃컴을 정확히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럼 총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2번의 스테빌라이저 메저먼트를 통해서 구분을 했고, 첫 번째가 플러스가 나왔을 때는 3번의 스테빌라이저 메저먼트를 통해서 구분을 했으니까 총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드는 코스트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 코스트는 이제 우리가 2번은 2개, 3번은 3개, 그리고 모든 상태가 나올 확률을 갖기 때문에 다 더해준 다음에 6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게 나게 나면은 이제 우리가 값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값이 6분의 16, 그래서 3보다 명확히 작은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왜 3보다 작은 게 재밌는 일인지는 조금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텔레포테이션 스킴으로 이거를 이제 6개의 상태를 구분해보라고 하면은 여기서 자세하게 쓰지는 않겠지만 총 이제 3개의 인터널 코스트가 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스테이트를 보내서 이제 구분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텔레포테이션을 했으니까 다시 스테이트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거기서 이제 2개의 EBC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측정을 한 번 더 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스테이트가 깨지게 되겠죠. 측정하고 나서 인테그럴먼트가 사라지니까 그 스테이트를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인테그럴먼트 코스트가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3개의 인테그럴먼트 코스트가 추가로 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증명하는 과정이 이렇게 쉽게 설명했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더라도 여전히 텔레포테이션 하는 방식으로는 3개보다는 항상 더 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최소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3개, 그러니까 텔레포테이션 스킨보다 이런 스테빌라이저 메소드를 통해서 어댑티브한 방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왜 재밌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찰리가 처음에 죄송합니다. 보낸 상태가 3개의 벨 페어를 보냈다고 했어요. 즉 만약에 찰리가 보낸 상태를 앨리스랑 밥이 정말 잘 구분했다, 비파적으로 구분했다라고 그러면은 3개의 벨 페어가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비파괴적으로 구분하는 데 드는 코스트가 3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분하고 나면 얻는 이제 벨 페어는 3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하고 나서 벨페어가 더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찰리가 보낸 스테이트가 이제 랜덤한 스테이트니까 모르는 어떤 인테그러드 스테이트인데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함으로써 더 잘 정제된 상태로 만들 수 있고 그때 인테그먼트를 얻을 수 있다, 어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거를 텔레포테이션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세 개보다 코스트가 더 들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잘해봐야 그냥 제로섬이에요. 그냥 이분인 건데 이 스테빌라이저 방식을 통해서 했을 때만 이제 우리가 이런 인테그먼트를 더 남겨먹는 그런 재미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 즉 이제 우리가 이런 디스트럭티브, 논 디스트럭티브하고 어댑티브한 스킴을 제시했을 때 분명히 이제 기존에 못 보던 현상들이 보인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이제 찰리한테 돌려준다라는 조건을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조건을 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찰리가 이 세 개의 벨페를 막 보내주면서 앨리스랑 밥한테 구분해 보라고 해요. 근데 앨리스랑 밥이 인탱글먼트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은 텔레포테이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스테빌라이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스테빌라이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구분 문제를 열심히 막 풀다 보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벨페어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자기한테.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세 개의 벨페를 보내서 구분하는 데 드는데 세 개보다 덜 드니까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텔레포테이션 방식으로는 그걸 어치블 못하겠죠. 즉 이제 앨리스랑 밥이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태스크가 왔을 때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스테빌라이저 방식들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더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실은 이제 LOCC, 그러니까 로컬한 메저먼트를 통해서 양자 상태를 구분한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게 어떤 센스냐면 인테그먼트가 스테이트에 많은지 적은지에 어떨 때는 디펜드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지 않는 것 같은 굉장히 불명확한 문제였는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논 디스트럭티브한 비파괴적이라는 조건을 도입을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즉 이제 우리가 나눠 가진 스테이트가 맥시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라면은 우리가 비파괴적인 조건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항상 랜덤 게싱보다는 더 잘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로컬과 글로벌 사이의 어떤 오퍼레이션의 바운더리가 불명확하지 않고 로컬하게는 랜덤 게싱보다 못한다라는 이제 굉장히 명확한 결론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로컬한 로컬한 오퍼레이션뿐만 아니라 앨리스랑 밥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테그먼트가 있을 때 이걸 어디까지 잘 써먹을 수 있는가, 이제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논 디스트럭티브하고 어댑티브한 스트래터지를 통해서 즉 이거를 구현하는 스테빌라이저 포멀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 태스크를 성공하는 방식을 얻을 수가 있다. 물론 텔레포테이션 방식으로도 얻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명백하게 더 낮은 인테그먼트 코스트를 쓰고도 이제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새로 이제 그 뒤에 얻은 결과 중에 하나는 이걸 가지고 사실은 사실 하고 싶은 목적들 중에 하나는 이거를 인테그먼트 서티피케이션에 사실은 저희가 좀 써먹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을 가정할 거냐면 A랑 B가 앨리스랑 밥이 인테그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진짜로 앨리스랑 밥이 인테그먼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검증을 해보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검증을 하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이제 논 디스트럭티브 비파괴적인 상태 구분 문제를 찰리가 내주면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찰리가 어떤 스테이트를 나눠주고 이거를 그 어떤 상태를 구분한 다음에 인덱스도 맞추고 Z가 무엇인지도 맞추고 구분하고 나서의 상태도 그대로 돌려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찰리가 마지막에 이 NDSD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존에는 진짜 원래 있던 스테이트인지 아닌지 정확히 맞추는 것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찰리가 측정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로스도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발견한 사실은 이제 로 Z를 찰리가 줄 때 굉장히 이제 노스가 큰 스테이트를 줘도 이게 똑같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베르너 스테이트랑 같이 이제 찰리가 인테그먼트가 굉장히 적은 스테이트를 보내면서 앨리스랑 밥한테 이 비파괴적인 상태 구별 문제를 해봐라라는 문제를 내더라도 똑같이 인테그먼트 없으면 성공 확률이 1/k 보다는 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즉 이런 상태를 보내주고 구분하라고 하더라도 찍기가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랬을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찰리가 그러면은 믹스 스테이트를 보냈으니까 미스트 스테이트 어떤 측정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벨 메저먼트면 더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찰리가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을 굉장히 축소시키더라도 여전히 이제 앨리스랑 밥이 인탱글먼트가 없다면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바운드가 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찰리가 이제 굉장히 믹스 스테이트도 좋고 뭐 인터널 스테이트도 좋지만 앨리스랑 밥한테 상태 구분 문제를 내고 상태도 받고 인덱스도 받더라. NDSD라는 두 권을 게임을 할 거예요. 근데 앨리스랑 밥이 이 찰리가 보내고 온 상태를 비파괴적으로 하는 방식을 K분의 1보다 더 잘할 수만 있으면은 뭐가 됐든 간에 앨리스랑 밥은 인테그먼트를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테그먼트가 없이는 얘를 K분의 1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도 없었으니까. 즉 이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앨리스랑 밥이 이 성공 확률이 K분의 1보다 크다라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앨리스랑 밥이 인테그먼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이제 찰리가 내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벨 게임을 통해서 디바이스 인디펜던트한 인터넷 베리피케이션 문제랑도 굉장히 맞닿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벨 게임 같은 경우는 로컬 커뮤니케이션도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앨리스랑 밥이 중간에 막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이 벨 시오름은 깨져요. 당연하게도. 서로 뭘 받았는지 알게 되면. 근데 이 문제의 장점은 서로 이제 로컬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랬잖아요.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을.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도 K분의 1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 아무리 해봐도 인테그먼트가 없으면은 못하는 태스크라는 거죠. 즉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통신에 대한 그런 시간적인 제약에서도 훨씬 더 자유롭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베르너 스테이트 같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로스가 큰 스테이트를 보내더라도 이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노이즈에서도 훨씬 로버스트한 어떤 인테그먼트 베리피케이션 태스크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새롭게 배운 내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아까 이제 그 리마크 부분을 다 했으니까 지금 이제 저희는 뭘 하고 싶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더 일반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프로토콜에서 어떤 어댑티브한 프로토콜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인테그먼트 코스트에서 어댑티브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어드밴티지가 진짜로 어디서 오는가? 언제 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이제 찾아보니까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어댑티브 프로토콜이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테이트를 측정을 비파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제 우리가 이 스테이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리소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는 투파티에 대해서 인터넷 베리피케이션을 생각했는데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도 퀀텀 네트워크 즉 이제 멀티파타이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이제 인터넷 베리피케이션을 그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태스크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새롭게 제시된 태스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뭐 스테빌라이저라든지 이제 뭐 벨 스테이트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요소들이지만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해보니까 뭔가 기존에 모르던 사실들이 새롭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 어떤 퀀텀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퀀텀 알고리즘이나 이제 인포메이션 시로틱하게 접근하는 방식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베리피케이션이나 실제로 이런 논 디스트럭티브한 양자 상태 구별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실험적인 어떤 데몬스트레이션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주 재밌는 강의. 예, 제가 특히 관심이 가질 만한 게 많아서. 네, 일단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여기 온라인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우선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참 재밌게 들었는데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사실 다 여기서 질문하면 안 될 것 같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면요. 그러니까 찰리는 스테이트를 다시 받은 다음에 완벽하게 걔네들을 그러니까 이게 디스터번스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완벽하게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거하고 똑같은 거를?
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던 방식은 그냥 찰리가 어떤 방식을 쓰는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피델리티로 놔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찰리가 사실 피델리티 측정을 못 하잖아요. 싱글 카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못 하지만 그냥 피델리티로 놓고 그냥 아니면 혹은 이제 그래서 사실은 오소고널 스테이트를 가정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사실 조금 더 이제 믹스 스테이트 확장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찰리가 그냥 임의의 베르너 스테이트 같은 이제 믹스 스테이트 보내고 받아서 그냥 벨 측정만 하면은 찰리도 정확히 디스터번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이제 그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 아웃컴이 자기가 처음에 준비했던 인덱스랑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죠. 그거를 스코어라고 하면은 그 스코어조차도 1 오버 K를 넘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새로 얻은 사실이고, 물론 이제 그 전체적인 스킴 자체는 조금 달라지긴,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수학적인 결과, 그 이 성공 확률이 K분의 1보다 클 수 없다라는 사실은 정확히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K분의 1이 그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랜덤 게싱 하는 거가 네. 가장 좋은 거였잖아요. 그 K분의 1보다 작다 예, 맞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럼 그 찰리가 준비한 스테이트들이 똑같은 확률로 선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부분 제가 빠먹었는데 아까 PZ라고 이제 찰리가 보내는 상태가 이제 PZ로 주어졌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톡에서는 K분의 1,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트를 같은 확률로 K개 스테이트 보내는 K분의 1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풀었는데 실제로 논문에서는 그냥 임의의 PZ에 대해서 그냥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더 그냥 또 질문은 질문이 2개 있습니다, 사실. 한 네. 2개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아까 그러니까 찰리가 스테이트를 이렇게 준비할 때 아까 이렇게 3개의 프로덕트로 이렇게 준비한 게 있었잖아요. 네. 예. 그렇게 했더니 그 코스트가 더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네, 많이 맞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저걸 이렇게 늘리면 그러니까 다 어쨌든 간에 지금 012로 되어 있는 똑같은 네, 스테이트인데 네, 네, 네. 그걸 이렇게 여러 개로 프로덕트 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수직이 되게. 네. 근데 저걸 이렇게 늘리면은 개수가 많이 있을 때 그쵸. 늘리면 늘릴수록 저게 어떻게 코스트가 줄어들어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늘리면 늘릴수록 코스트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논문으로 완성하는 단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게 텔레포테이션보다 더 좋은가? 가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스테이트를 여러 개 붙여가지고 만들면 예를 들어 뒤에서 저 0, 1, 2지만 뒤에 그냥 같은 벨 스테이트 굉장히 큰 거 붙여가지고 보내면은 그만큼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런 원인 같은 경우에 프로퍼티를 굉장히 잘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건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사실 저희가 보고 싶었던 거는 이런 원인 프로퍼티가 텔레포테이션으로는 어치브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더 포인트긴 하거든요. 그러면 뭘 증명해야 되냐면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키우신다 그랬잖아요. 키웠을 때 텔레포테이션은 코스트가 이거다. 이걸 넘을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개인 경우에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이었고요. 지금 뭐 좀 더 키우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 뭐 크게 진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어심토틱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네. 그럼 거기서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그냥 굉장히 큰 디멘션에서 K개를 랜덤하게 뽑으면은 아까 그 코스트가 여긴 정확히 안 나오고 있는데 대충 이제 이 스테빌라이저 포멀리즘을 했을 때는 로그 K개 정도의 벨 스테이트로 충분합니다. 로그 K가 거의 이제 미니멈이거든요. 그거보다는 많이 필요해야 되는데 실제로 디멘션이 큰 경우에는 로그 K에 거의 붙는 정도의 코스트. 그러니까 니얼리 옵티멀한 방식이라고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딴지 거는 건데 제가 좀 아까 텔레포테이션을 했을 때 네. 앨리스가 밥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예. 근데 밥이 이제 그거를 구별한 다음에 혼자서 구별하고 네. 다시 돌려주잖아요, 앨리스한테. 네, 그렇죠. 근데 밥이 한쪽을 앨리스인 척하고 네. 그냥 찰리한테 주면은 그렇죠. 네, 그럼- 물론 그 경우 사실 그 코멘트를 정확히 레퍼리한테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찰리가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사실 찰리가 앨리스 쪽의 포트에서 오는 거랑 밥 쪽에서 오는 걸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니까 밥 쪽에서 2개 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앨리스 쪽에서 온 거다, 밥 쪽에서 온 거다라는 걸 구별할 수 있으면 찰리가
그렇죠. 그게 예. 가능한데 예. 그걸 구별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토콜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는. 네. 그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질문. 제 질문은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피상적일 수도 있고 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냥 인포메이션 게인하고 이제 스테이트 디스터번스의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 같은 게 있는데 그거하고 여기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거가 질문인데 또 한 가지는 뭐 관련된 거긴 한데 키스테이 이승우 박사하고 임양태 박사 내가 인포메이션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인포메이션 뭐 프리저빙 로 뭐 비슷한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거 학에서 보면 인포메이션 게인이 있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non disturbance하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리스토링. 근데 여기서는 리스토링을 반드시 해야지만 되고 네. 그런 그 조건 하에서의 뭐 그 관계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코멘트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요 부분에서 그 궁금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해결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그 인포메이션 게인 디스터번스 관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거랑은 조금 독립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러 코렉션을 생각을 해보면 에러 코렉션 할 때 우리가 저장된 인코딩된 인포메이션을 정확히 복원을 해내잖아요. 에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복원하는 정보가 그 힐프 스페이스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그 우리가 나오는 에러의 신드롬들이 다 클래시컬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클래시컬하게 에러가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뭐 세 번째 큐빗에서 X라는 에러가 발생했다. 이런 정보들만을 뽑아내는 거잖아. 즉 이제 어떤 퀀텀한 인포메이션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저장된 어떤 클래시컬 정보만을 뽑아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인포메이션 게인과 디스터번스 관계에서는 좀 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인포메이션 게인 디스터번스 관계는 퀀텀에서 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예. 고전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상관없이 인포메이션 게인과 디스터번스 관계는 여전히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클래시컬 정보는 그냥 복사해서 측정을 해서. 프리퍼레이션을 할 때 클래시컬하게 그러니까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프리퍼레이션을 하든 이제 예를 들어 non-orthogonal state 같은 거 프리퍼레이션 할 때도 네. 그거에 대해서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이 코딩이 됐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네네네. 걔네들은 여전히 인포메이션 게인과 스테이트 디스터번스에 대한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을 여전히 성립하잖아요. 클래시컬한 정보만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안 생길 수도 있죠. 예. 예, 그냥 정보만 뽑아내게 되면요. 예. 그래서 0, 1 같은 거 구분하면 0 스테이트, 1 스테이트 구분하는 건 뭐 신학 같은 거 해서 안실다 측정하면은 요 시스템 그대로 놔둔 상태로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장된 정보가 어떤 컨티뉴어스 베리블, 퀀텀 인포메이션을 포함하는 그 블록스피어의 큐빗 정보를 포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왜냐하면 그냥 K개의 상태를 구분해봐라. 0부터 K-1까지 인덱스를 구분해봐라는 굉장히 클래시컬한 정보를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뭐 저희도 사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바는 아닌데요. 예, 제 입장은 조금 그런데 뭐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기 온라인에 질문 하나 있어요. 그런가요? 예. 질문을 읽어주시고. 네,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예, 박경득 교수님이 이제 6분의 16이라는 코스트, 아까 말씀드린 코스트가 옵티멀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쓰는 스테빌라이저 스킨 방식으로는 옵티멀 하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게 이제 결국에는 클래시컬 문제로 바뀌어가지고 클래시컬하게 쭉 표를 주고 이 표를 몇 번의 측정으로 6개의 상태를 다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로 바뀌잖아요. 퀀텀이 전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클래시컬 옵티멀리티를 증명할 수 있고 그 문제는 저희 스테빌라이저 포멀즈로 썼을 때는 6분의 16이 옵티멀이라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얼티메트 바운드가 어디까지 가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저희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좋은 프로토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모르고 그럼 어디까지는 못 가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을 이제 스테이트 머징 바운드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스테이트 머징 바운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인테그먼트를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아까 아까 이수준 교수님 질문에서 나온 로그 K예요. 로그 K보다는 더 못 크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6분의 16이라는 값이 로그 K가 6이죠. 그러니까 로그 6이랑 비교해 보면은 0. 몇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 커지는 경우에는 그게 더 줄어들 수 있을 거고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진짜로 옵티말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옵티말에 가깝다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예,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22회 워크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우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